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됐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은 민주당의 위기였죠. 그 민주당의 위기는 어디서 왔냐면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었어요. 저같이 정치권에 오랫동안 정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선 패배 이후에 당연히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당대표에 도전을 했고, 그런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당내에 반발 세력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정적 죽이기에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죽이기에 검사들이 사실상 올인을 했고, 지금의 윤석열 지지율이 사실상 부정평가가 70% 가까이 지금 나오는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몸빵해서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가 검사들과 조중동 수구 세력들에게 1년 반 동안 거의 죽기 살기로 싸워서 기사 회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이재명이 쓰러졌다 그러면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오히려 내용에 빠져갖고 국민의힘의 어떤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우리가 더 지켜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국정 내팽개치고 정적 주기에 올인했던 윤석열, 그 윤석열의 무능이 결국은 경제 파탄까지 이어지는, 한 명이 몸빵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은 거기에 올인을 했고, 검사들과 윤석열 정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경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념 갈등, 국민 갈라치기, 그런 것들밖에 사람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검찰총장의 역할을 이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윤석열을 보면 정치 못한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라는 게 선거라는 제도는 중간평가 또는 심판의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 재보궐선거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공천하지 말았어야 될 선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공천하지 말았어야 될 선거를 무리하게 윤석열이 사면을 하면서 김태우를, 그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하고 공천하라.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이 찍어 누르기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김기현이가 바지 대표라는 거에 인증이 됐고, 그런 윤석열의 어떤 수직적인 당정청 관계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지금의 현상,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사당화시켰고,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왜 그러면 표면적으로 여태까지 참고 있다가 국민의힘이 이제서 더 시끄러워지냐. 제가 더 시끄러워질 거라 그랬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결국은 더 시끄러워져요. 늘 보면 여러분들 선거철을 앞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 왜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권력자예요. 권력자들이 결국은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사람들 내년 공천을 꽂아 넣으려고 하는 거고, 하필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윤석열은 검사 위에는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검사 동일체라는 얘기를 하고 검찰 제19 감싸기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쪽에서 싸움 나면 더 개싸움 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요, 신인규 국민의힘의 전 부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게 여러분들, 저는 유승민, 이준석의 신당 창당의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인규가 누구냐? 신인규가 누구예요? 유승민계예요. 신인규는 유승민계예요. 그래서 이런 유승민계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과거에 완전히 소멸됐다, 윤석열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힘이 보여줬던 개혁과 변화에 이제는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윤석열이 사당화시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신윤규는 유승민계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이런 부대변인들이나 밑에 실무자들이 먼저 나가서 사실상 신당 창당에 갑자기 신당 창당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떻게 계획도 짜고 나중에 이준석이나 유승민은 최종적으로 탈당을 선언을 하고 신당 창당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어떤 신인규 이분의 어떤 국민의힘 탈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있어봐야 자기네들이 정치적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지지율이 한 70% 나온다? 누가 탈당하려고 그럴까요? 그쵸? 아무도 없겠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윤석열 지지율이 한 70% 나와요. 그럼 내년 총선은 윤석열 이름만 걸어도 윤석열과 같이 찍은 사진 하나만 있어도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절대 탈당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요. 현재 그 국민의힘의 개싸움은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정치를 조금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개싸움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왜 시작도 안 했냐면 과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요한이라는 혁신위원장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인요한이라는 혁신위원장을 데리고 와서 누가 봐도 여론에서는 산뜻하다. 그 산뜻하다는 처음에 이미지예요. 근데 인요한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글쎄라는 얘기를 해요. 과연 인요한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 인요한이가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였죠? 통합이었죠. 통합. 근데 제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혁신과 통합은 같이 갈 수 없는 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혁신위원장을 모셔다 놓고 통합을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혁신은요. 사실상 쳐낼 건 쳐내면서 자를 건 자르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혁신위원장을 모셔갖고 와갖고 통합을 하겠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모순이잖아. 혁신과 통합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혁신을 한다는 게 혁신위원장을 모셔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딴 거 아니죠. 당연히 기존에 있던 영남의 기득권 3선 이상의 중진들을 날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혁신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나오냐면 인적 쇄신이거든요. 인적 쇄신. 그럼 인요한이가 그 전에 어떤 현직 국회의원들도 하지 못한 일들을 인요한이가 이번에 당신 공천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냐고. 아니 그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TK, PK에서 3선 이상 하신 사람들이 인요한이라는 외부 인사, 그것도 파란 눈에 한국인이 와갖고 용병이거든. 용병이 들어와갖고 이번에 공천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 이번에는 자원 없군요 그러면서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국민의힘의 개싸움은요, 이제 만약에 공천 룰이 확정되고 공천의 윤곽이 드러나면요, 잘못하면 신당이 오히려 중심이 돼버리고 국민의힘은 너도 나도 탈출하자 이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참 인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벌써부터 삐그덕거려요. 혁신이라는 게 내일까지 여러분들 인선을 한다 그랬거든요. 내일까지 인선을 마무리한다. 그 다음에 윤석열에게 할 말 있으면 다 하겠다. 아니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당정 관계를 개선하라는 여태까지 국민의힘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윤석열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제가 국민의힘의 어떤 우호적인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국민의힘은 그나마 국민의힘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오늘 제가 낮방송에서 바지에 바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정 관계의 개선은 당연한 거지만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이랑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응?
난 그게 더 웃긴 거예요. 그쵸?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갔어. 그러면 나에게 정권을 줬다며. 그럼 국민의힘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대통령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벌써부터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용산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 내가 혁신위원장이야.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 지금 이렇게 가면 망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이거 저 바꾸자. 근데 용산에서 찍어 누른다 그러면 아니 왜 당의 문제를 관여하냐. 그쵸? 이렇게 사실상 아니 정부가 왜 입법부를 뭐라고 하냐 끼냐 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시작부터 혁신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혁신위원장이면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적 쇄신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영남의 중진 3선 이상은 이번엔 출마 없다 선언을 한다든가. 그런 거 선언을 하면 과연 영남 3선 중심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 거에 반응을 보고 저는 그리고 하나 정말 인 위원장이 뭐 김 대표가 전권을 줬다. 아니 바지 준 거야? 아, 김기현 자체가 정권이 없는데 아무 권력도 없는데 인유한에게 뭘 줬던가? 바지 벗어 준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바지가 헛바지가 지 바지 벗어준 거야. 나 대신 그 바지 사장 노릇 좀 해주세요.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아니 뭐 줄 권한도 없는 게 무슨 권한을 줘요. 응? 무공천을 원칙으로 했다가 청와대가 윤석열이가 찍어 누르니까 공천해갖고 개판 쳤는데 응? 결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 분석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제는 여러분들 김한길이가 이 정부의 2인자로 떠올랐어요. 2인자로 떠올랐고 여태까지 우리가 한동훈이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또는 2인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동훈이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좀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더 이상 뭐 한동훈이도 한계가 왔는지, 뭐 대통령의 인사검증에 대해서 왜 한동훈 너 인사검증 제대로 하지 않았냐. 자기는 검토만 했다. 모든 건 뭐 용산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지지율이 좋다 그러면 사실상 검사들과 그 용산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저는 한동훈이는 경질당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표적 수사, 정치 수사가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면서 용산에서 또는 그 용산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게 김건희가 될지 뭐 천공이 될지 저는 분명히 윤석열은 한동훈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동훈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상 위기 때는 정치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누구의 정치인들의 말을 듣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위기가 오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까 뭐 자기는 지지율 전광판을 보지 않는 선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김기현 원내대표나 김기현 대표나 국무위원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누구죠? 그 김한길을 그렇게 띄워주고 이런 걸 보면요, 사실상 이제 김한길의 말을 따르라. 저는 그런 메시지로 보여요. 그런 메시지를 볼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인류아는 김한길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인류아는 뭐 매일매일 통화한다. 말도 안 돼. 시작부터 서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인류아는 김한길과 무지하게 친하다. 용병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겠죠. 제가 보면. 그렇죠? 굳이 인류아니가 혁신위원장이 되자마자 거짓말부터 할 일은 없겠죠. 진짜 뒤에서 힘을 발휘한 사람은 나 아니야. 세상이 전부 나. 원웨이 네가 그랬지. 원웨이. 윤석열의 마이웨이 정치, 원웨이 정치. 결국은 김한길이거든, 배우에. 결국은 인류한이가 자기는 매일 통화하고 친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는 그 여기저기서 이제 김기현이 바보 같다. 윤핵관에서 여러분들 당대표도 어떻게 하다가 김기현이 됐습니까? 나국상 당대표 나오려고 하는 거 찍어 누르고 안철수도 찍어 누르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마음에 드는 김기현을 택한 것이고, 김기현이가 결국은 윤석열의 말을 들어서 강서구 재보궐선거를 무공천의 원칙을 깨고 나간 거고, 그래서 당에서 비핵관들은 김기현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윤핵관이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은 내팽개치고 인요한이라는 혁신위원장을 모셔온 거예요. 근데 정말로 혁신을 하고 윤핵관이 이번에 많은 반성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이나 김기현 사퇴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든가 하는 게 정답인데, 정답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아니, 모든 정권을 인요한이에게 줬으면 김기현은 왜 있는 건데? 그쵸? 가만 생각해봐요. 아니, 전권을, 모든 권력을 인요한이한테 줬어. 그럼 김기현이 너는 거기 왜 있는데? 남들이 봐도 모양새가 좋게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저는 사퇴합니다. 그러면 그 모양새가 더 좋은데 김기현이가 사퇴 안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인요한이는 누가 봐도 시간 벌기용이에요. 누가 봐도 시간 벌기용이고, 제가 볼 때는 결국 김한길 이라는 어떤 정치 모사꾼, 거기에 조중동의 요구, 거기에는 새로운 혁신위를 띄우자. 원래 조중동은 끊임없이 비대위를 띄워서 이준석과 유승민도 품어라. 근데 윤석열의 인품이 누구를 품고 그런 게 안 되죠. 윤석열이 안 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김건희가 안 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못 하겠고,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 데리고 와라. 그게 인요한이에요. 그게 인요한인데 지금 그냥 하루짜리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발표까지만 산뜻, 발표는 산뜻,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뭐 내일까지 혁신위를 꾸린다 그랬는데 시작부터 뭐 천하람 이준석계죠. 누가 봐도 천하람 순천 당협 위원장이죠. 순천에 출마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거절을 했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자기한테 뭐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미운 털 박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천하람에게 의외로 어떤 당협위원장 혁신위원 좀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천하람이 왜 거절을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의 어떤 혁신위원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네라고 해요? 아니죠. 혁신위원을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람이 이게 혁신위원 좀 맡아주실래요? 라고 하면서 이번에 공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겁니다. 어떤 권한과 책임,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할 거냐는 제안이 왔어야 되는데 그냥 천하람 너 혁신이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 뭘 할 건지도 무슨 권한이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사실상 던진 거잖아요. 두 가지 의미로 좀 봐요. 첫째, 어떤 권한이나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것, 아니 그냥 제안만 한 거죠. 제안만 한 것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받지 않을 걸 기대하면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요한이는 시작부터 이준석계 천하람에게 그 제안을 했었다. 그래서 통합에 어떤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다분히 포석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어떤 이 천하람이라는 사람을 끌어옴으로써 사실상 이준석과 유승민 이쪽에 힘을 좀 빼놓으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 내일까지 지금 혁신위원을 인선을 한 11명 정도를 한다 그랬는데 안 하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저 혁신위에 들어가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겠고 내가 국민의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바꿀 수 있는 어떤 이번에 계기가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어떤 그 지원을 할 텐데, 망해가는 침몰하는 배에 누가 나가려고 하겠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서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정치 분석한다면서 뭐 장황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진짜로 만약에 인요한이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고 김기현이 말대로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영남권에 공천 어떻게 할 것이냐. TK 사실상 공천만 받으면 배지를 달 수 있는 TK 공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번에 검사 공천 없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윤석열이 과연 검사 공천을 포기하겠느냐? 절대 안 하죠. 그쵸? 김한길이랑 매일 전화한다는데 윤석열을 믿을 수 있는 건 검사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의 핵심은 윤석열이가 검사 공천을 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들을 사실상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검사 공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준석이나 유승민 그리고 비핵관과 비대위는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수도권 의원들은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과 특히 어떤 영남권 의원들과의 심한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수도권 의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싹 바꿔야 된다. 윤석열 민생 챙겨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나 하고 이념 전쟁하냐. 국민이 그렇게 바보 같냐.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소리야 이게.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대통령은 이제 당의 일에 개입하지 말아라. 응? 뭐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왜 이준석과 어떤 그 이준석, 유승민 저런 분들을 저렇게 국민의힘의 의원들인데 그리고 당신을 대통령 만든 사람인데 왜 저런 식으로 대접을 하냐. 그게 불만이거든요. 그냥 미운 털 박힌 사람은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윤석열이나 검사들의 그 집요함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만약에 국민의힘의 윤핵관, 윤석열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준석은 죽일 놈이죠. 그렇죠? 윤석열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준석은 죽일 놈이잖아요. 근데 이준석을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윤석열이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는데 역할을 해줬으면 이준석이는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사실 얻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가 나오지 않는 20대 갈라치기 해갖고 20대에서 오히려 윤석열이 더 득표를 많이 하게끔 하고 거기서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이 이기게끔 하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의 분노는 이해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준석의 분노를 이해가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껴요. 자기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좋은 책사가 되고 싶었는데 미운 털 박힌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으니까. 사실 제가 보면 이준석이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민주당에 대한 분노보다 윤석열에 대한 배신의 분노가 더 큰 거예요. 제가 봐도 윤석열에 대한 더 배신감이 있을 것이고 더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오늘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낮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30대의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거의 70%, 40대의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83%, 50대의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65% 정도 돼요. 그러면 30대, 40대, 50대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이 세 개의 세대가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거의 76%예요. 가장 수도권에서 일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볼 때는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죽는다는 거예요. 2020년 총선보다도 더 작살난다는 위기감 속에서 사실상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이제는 총선이 다가오면요. 윤석열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데 거기서 윤석열이 어떤 무리수를 쓰냐에 따라서 분당을 넘어서 사실상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은 진짜 짧게는 2년짜리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인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분들 윤석열 지지율이 20%에서 나오고 있어요. 거의 레임덕 정권 5년 차 퇴임 2달 남긴 예전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까지도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죠.
아니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응?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세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민주당의 의회 압도적인 의석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지지율 20%밖에 안 나고 부정평가가 거의 70% 나오는데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년 선거는 그럼 뭐예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없는 선거가 치러야 되는 선거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항상 국민의힘은 자기네 잠바가 부끄러우면 항상 흰색 잠바 입고 돌아다니죠. 응? 저는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윤석열이 그렇다 그러고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뭐 갑자기 얘가 애가 바뀌어갖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갖고 민생 챙기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윤석열은 뭐만 곤란한 일이 있으면 해외여행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외에서 지금 나라가 지금 국정감사고 뭐 이것저것 막 복잡하고 있는데 가갖고 연일 지가 데리고 간 기자들을 향해서 몇 억불 MOU 체결했다. 돈이 입금돼야지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MOU는 양해각서예요. 양해각서. 앞으로 우리 이런 좋은 사업 한번 해보자. 이거 양해각서 하나 체결하자. 그러면 우리도 사우디에 대해서 좋은 거 써주고 저쪽도 우리한테 양해각서 써주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양해각서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그렇잖아. 그 나라 만약에 빈살만도 사우디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려면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앞으로 IT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최첨단에서 사우디를 우선 대상자로 하기로 했다. 뭐 사우디 뉴스에서도 발표하면 빈살만도 지지율이 있을 테고.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우디도 대한민국을 어떤 에너지에서는 걱정 없게 해주겠다. 서로 좋은 말 하면서 그냥 MOU 하는 거지. 뭐 계약금 뭐 몇 억불 입금 통장에 딱 꽂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 갖고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오늘도 뭐 어디 카타르 가서 뭐 MOU 체결 이런 거 그냥 나랏밤으로 취재 간 기사들한테 홍보용으로 지금 뿌려주는 거예요. 아유, 저는 진짜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정치에 문외한 인요한이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위원장을 맡은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금의 위태위태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괜찮은 사람들은 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가 정치 모르는 사람 어디서 동네 핫바지 하나 데려다가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라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해만 그 사람만 이해시키면 되거든요. 그쵸? 왜? 인류하는 개파가 없잖아. 딴 사람들 정치인들 데리고 오고 그러면 또 개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과 또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개파에서 인류안이나 이런 어떤 정치에 문외한 데리고 오면 적당히 써먹다가 적당히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딴 거 없어요. 영남 다선을 인요한이가 무슨 힘으로 자를 것이냐. 옥새 들고 날라도 하여튼 뭐 용산 출장소라는 국민의힘이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유승민 이준석은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유승민에게 앉히고 이준석을 선거 전략 본부장으로 앉힌다.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유승민이랑 이준석이랑 국민의힘에 있을 일이 있을까요? 없죠. 뭐하러 있어요? 침몰하는 배에. 침몰하는 배에 유승민이랑 이준석이 거기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오히려 뭐 유승민과 이준석을 포용할까가 아니라 유승민과 이준석이 과연 인요한을 받아들여 줄까,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정확히 보면. 아니 양손에 꽃놀이패 들고 있는 이준석이랑 유승민이가 복수의 칼을, 한쪽에는 복수의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자기네들이 내년 총선에 어떤 키를 쥐고 있는데 뭐가 아쉽다 그래갖고 인요한이가
어설픈 어떤 포용 정책을 펼친다 그래갖고 유승민과 이준석은 시간은 유승민과 이준석의 편이거든요. 응? 먼저 그래서 이제 대놓고 12월에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고 결국은 제대로 된 국민의힘 결국은 12월 전까지 윤석열이 바뀌지 않거나 비대위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비대위 공천권을 오픈 프라이머리나 상향식 공천 그렇죠? 아래서부터 위로 추천하는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간다는 거예요. 굳이 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갖고 아마 지금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 아니 국민의힘 이번에 예전에는 윤석열이가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지방선거 대승할 때까지만 해도 윤핵관의 힘이 하늘을 찔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면 빠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장제원이 보이지 않죠. 권난동이 보이지 않죠. 그렇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니까 윤핵관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권난동, 장제원이 얼마나 난리치고 얼마나 설쳤습니까? 근데 쟤네들이 왜 지금 눈에 안 띄냐? 윤석열이 지지율에 나오지 않으니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지금 결국 제가 보면 지금 결국은 망해가는 정당 그냥 시간 벌기용으로 해갖고 인류아니 무슨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그냥 외국인 하나 데려다가 무슨 혁신이고 나발이고 누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은 정말 국민들에게 혼나야 돼요. 저는 살다가 진짜 결국은 윤석열이나 용산에서 김한길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밖에서 원래 떠들었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반발을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진짜로 이제 윤석열이 위기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당내 중진들, 영남권의 삼선 중진들이나 수도권의 중진들이 너도나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선긋기하고 비판을 하는 순간 사실상 이미 레임덕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살다 정말 윤석열 같은 어떤 자는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지만 국민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떠드는 인간들은 처음 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은 무조건 옳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깨지고 나니까 국민은 무조건 옳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 전까지 윤석열이 어떤 짓을 했어요? 국민들이 공산주의 전체 세력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세력들을 멀리해야 된다면서 국민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응? 아니 정신 나간 자죠. 응?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하더니 국민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념 전쟁하냐라고 하는데 계속 국민들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노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살다 국민들이 바뀌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지가 왕이냐고. 그렇잖아요. 지가 왕이에요?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꿔갖고 그게 정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지 혼자 나홀로 1960년대 냉전 시대에 갇혀갖고 반공정신 투철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혼자 외치고 앉아 있으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이뻐 하면 또 제가 그러면 그 다음은 뭐 일본과 잘 지내면 되겠습니까? 네가 오염수 다 마셔 그냥 괜찮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본 오염수 괜찮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홍보 예산 갖고 어떤 정신 나간 자가 주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게 피해가 뻔히 올 게 뻔한데 자기네 나라의 홍보 비용을 써서 일본의 핵폐수를 안전하다고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응?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응? 그냥 혁신이나 아무 권한도 없어요.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뭘 맡아달라고 해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진짜로 혁신이가 국민의힘에서 혁신이 인요한의 혁신이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내년 국민의힘을 새로 리빌딩해 갖고 내년 공천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혁신이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공천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하겠죠. 안 하죠. 응? 내일 어떤 식으로 인요한이가 누굴 데리고 하고 누굴 모셔갖고 오고 어떤 발표를 하든 간에 아무 실권 없어요. 응? 그래서 아마 가장 반발은 어디서부터 일어날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준석이가 믿는 거는 어디냐. 딴 거 없어요. 수도권 의원들과, 그쵸?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만 공략할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끝이에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왜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도권 의원들은 윤석열이, 즉 국민의힘에서 수도권에서 공천을 받아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이제 수도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내가 이번에 어디 뭐 중량에 출마를 해도 이길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정당에 남아있겠냐고요. 응? 안 가죠.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분명히 전략을 짤 거예요. 저는 이준석이나 유승민을 여기저기서 빨아대고 많이 어떤 방송에 출연시키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결국은 유승민이나 이준석은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적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국민의힘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신당 창당해갖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해갖고 자기네가 국민의힘에서 공천권을 확보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네들 지분 확보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지지율이 45% 만약에 나온다고 해봐요. 민주당 지지율이 45%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힘당 지지율이 뭐 35%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0% 차이 남으니까 정당 지지율 10% 차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다고 보이죠. 근데 갑자기 이준석 신당이 17%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 둘의 정당 지지율을 합치면 52가 돼요. 결국 얘네들이 후보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절대 여러분들 유승민 미화시키지 마시고 이준석 미화시키지 마시고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응? 그래서 어떤 얘네들이 신당을 만들어 갖고 우리에게 득될 거는 뭐가 있냐면 3자 구도를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에겐 위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저쪽이 싸우고 계속 무슨 혁신한다. 결국은 나중에 결론은 날 겁니다. 힘센 자들, 여론의 힘이 누구에게 향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 윤핵관이 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천이 이루어지든지. 딴 거 없어요. 민주당은 1대 다수로 싸워야 되는 거고, 결국은 쟤네들이 끝까지 분열을 해서 민주당 대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신당 얘네들이 똑같이 투표를 할 때 3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오히려 쟤네들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두려워해요. 지금이야 싸우고 윤핵관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의 분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쟤네들 파이가 커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윤석열을 막 비판하고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나오면 중도의 이미지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렇죠? 중도의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중도의 이미지와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표가 다 저쪽으로 가고, 절대 여러분들 저는 이런 제가 지금은 윤석열이나 윤핵관이나 국민의힘 싸움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진짜 제대로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려면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이준석, 이게 신당 이런 식으로 투표 용지에 찍히지 않는 이상 결국 저쪽이 오히려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 제가 참 우리 민주당이나 어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대통령 복이 없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 주식시장이 거의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도 많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뭐 2,300포인트 주식시장은 거의 꼬꾸라졌고 거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이제 장복이 무섭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주담대 대출은 대부분 이제 7%를 넘어서 8%까지 이제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고 시민들은 점점점 이자 부담에 한계가 오고 있고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한계 상황이 오니까 기업들도 도산의 위기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부실이 우려가 되고 계속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경제의 모멘텀이 아니라 굉장히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이미 접어든 대한민국 경제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총선 심판은 윤석열이 민생경제 팽개치고 정쟁에 몰두하다가 결국은 국민들한테 양싸대기 맞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딴 뉴스로 좀 넘어갈게요. 요즘 여러분들은 특히 정치에 관심이 있죠. 제가 오늘 한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국민의힘의 분열이 뭐 이준석 신당이니 윤석열 신당이니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마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 할 일 차곡차곡 하고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 나서야 된다. 나중에 저런 정당에게 괜히 호감 느끼고 국민의힘 싫다 그래갖고 이준석이나 유승민에 대해서 괜히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면 민주당도 싫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민주당도 싫은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가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비겁한 정치평론가들, 비겁한 지식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양비론으로 젖어져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양비론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민주당 안에서도 양비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고 양비론이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다. 뭐 제발 국회에서 싸우지 좀 말아라. 저는 제일 한심한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민주당 의원인데 방송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요즘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면 한다는 소리가 이제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정치해라. 국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국회는 싸우는 곳이고요. 국회는 끊임없이 입으로 싸우고 토론하고 서로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좋은 정책을 펼치냐의 전쟁터예요. 국회는. 국회는 원래 싸우라고 국민들이 뽑아주고 나 대신 좋은 정책 만들어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조중동이나 특히 이 조중동의 언론 플레이 그리고 이 조중동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그런 정치 평론가들 얘네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민주당도 욕하고 국민의힘도 그게 뭐냐면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양비론을 얘기하는 자는 정말 비열한 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어떻게 양비론을 얘기할 수 있냐고요. 분명히 한쪽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분명히 한쪽이 잘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를 보고 있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분명히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데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라고 하면서 양비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저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혐오를 일으켜갖고 결국은 무당층들을 많이 늘리고 그런 정치 혐오의 메카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이거 왜 자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조중동뿐만 아니라 나와서 얘기하는 패널들이 왜 그러냐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서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평론가들이나 제대로 된 어떤 지식인들이 지금 국민의힘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누구나 다 나와갖고 한결같은 한 목소리를 내준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경제정책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은 이놈도 잘못하고 저놈도 잘못하니까 서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런 정치평론가들이나 조중동이 정치 혐오를 일으키면서 이놈이 진짜 잘못했는데 이놈도 잘못하니까 서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래갖고 어때 대중이 왜 분노를 하는 것이냐. 정치라는 것은 분노의 시작점이 있는 것이고 분노의 폭발점이 있는 것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일본의 오염수, 핵 폐기수 방류에 대해서 무능한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은 분노의 폭발을 정부가 시킨 것이고 그런 대응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의를 한 건데 어떤 국민들의 비판을 이 대중적 분노를 정확히 알고 짚어줘야 되는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다가 금세 논조를 바꿔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저는 이런 정말로 이런 무책임한 양비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대한민국 매스컴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진짜 이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을 하면서 어떤 양쪽 진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민주당이 옳거든요. 근데 양쪽 진영을 잘 욕하다 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진영이든 다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런 무책임한 양비론이 결국은 국민들이나 특히 언론인들이나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양비론을 얘기하는 건 뭐죠? 공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의 앞에 진실 앞에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진실 앞에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인데 거기 앞에서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방송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당도 잘못하고 있고 저 당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무책임하고 중립을 가장한 양비론을 펼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쟤네들 알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얘기 앞으로 취재 많이 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얘기였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강서구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제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재명 당대표 복귀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영수회담 계속 얘기하라 그랬죠. 그렇죠? 윤석열은 계속 영수회담 안 받을 것이다. 제가 못 받아요. 영수회담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먼저 김기현을 만나자. 그렇죠? 김기현을 만나자. 그런 다음에 김기현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과 만나는 거를 뭐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회적으로 한번 틀었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대받아쳐갖고 그래 그러면 김기현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자. 그렇게 이제 받아친 거죠. 근데 오늘 최종적으로 먼저 만나라예요.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영수회담 안 하겠다.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갔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영수회담은 없다. 거부했어요. 이게 거부하는 순간 그냥 지지율 5% 날아가는 거예요. 여야 대표 회담부터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계속 떠넘기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김기현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수를 잘 쓰고 있는 게 왜 저쪽에서는 김기현부터 만나라. 이재명 아니다. 김기현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자. 이거 왜 잘 쓰고 있는 거냐면 대놓고 바지를 인정해버리는 거잖아. 김기현 만나면 뭐하냐. 둘이 협상을 했는데 니네가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김기현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바지랑은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윤석열, 김기현, 나 셋이서 얘기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회담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김기현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이제 바지라는 거를 이미 다 세상에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바지랑 뭐하러 얘기를 해요.
파지랑 계속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뭐, 네, 여야 뭐 대표가 만나서 뭐 오늘 회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뭐 협약을 맺고 뭐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내일부터 안 돼. 그러면 뭐하러 이재명 당대표가 그 쟤네들한테 이용을 당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니나 다를까 영수회담 없다. 뭐 이재명 당대표가 무조건 그 윤석열만 만나자는 게 아니라 3자를 만나자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제1당 국민들이 볼 때 어때?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협치는 집권 여당이 하는 거예요. 응? 집권 여당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민주당에게 협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과반 의석도 외면하고 사실상 나의 길을 가련다요. 한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은 마이웨이요. 그냥 한 길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김한길이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김한길이 등장하는 이유는 마이웨이, 한길, 김한길. 그래서 김한길 뒤에서 모략질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에겐 나쁠 거 없죠. 그렇죠? 당깨기 전문가 김한길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저런 정치가 고마워해야 돼. 제가 예전부터 가장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대통령이 5.18 묘지 앞에 가갖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4.3 제주항쟁 그것도 국민의힘 대통령 출신이 막 어디야 제주 4.3 항쟁 가갖고 거기 앞에서 무릎 꿇고 참여하고 일본의 야식군인 신사 참배하면 막 강하게 비판하고 일본 대사 추방시키고 이러면 어쩔 건데? 이러면 어쩔 건데? 이러면 민주당 뭘로 살아날 건데?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행인 거야. 나는 국민의힘이 정신 차릴까봐 겁나. 근데 태생부터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왜 자기 지지층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럼 우리 이재명 당대표 저는 일단 늘 여러분들 복귀할 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가결파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누가 와도 이재명다운 그릇이죠.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는 통합을 강조할 수 있죠. 잘 보세요. 때린 놈이 화해하지 하고 하면 제가 이런 표현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때린 놈이 화해하자 그러면 맞은 놈이 마음이 풀려야지 그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누가 봐도 민주당의 가결파들에게 비명계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맞은 사람이 나는 괜찮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면 그건 통합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통합이 돼요. 이재명은 피해자예요. 이재명은 맞은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이쪽은 왜 통합이 안 되냐? 일방적으로 권력 갖고 얘네들은 일방적으로 패놓고 이제 와서 너희들 통합한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누가 봐도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관건이냐면 새로운 우리 송갑석이 있죠. 송갑석이가 그만둔 최고위원 자리를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뭐 지역을 안배한다는 호남이나 충청권의 지역을 안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다음에 김민석이 참 나는 너무너무 잘 된 게 송갑석이 사퇴했죠. 민주당 원내 지도부 구성할 때 갑자기 김민석이가 들어오는 거야. 철새 김민석이 들어와서 정책위 의장을 맡았잖아. 정책위 의장을 맡자마자 저자는 뭔가 발톱을 드러낼 텐데 하면서 나는 의심의 눈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내대표 선거한다니까 김민석이가 급조 친명이 돼갖고 그렇죠?
김민석이가 급조 친명이 돼갖고 갑자기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정책위 위장도 내려놨거든. 그래서 정책위 위장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고, 이번에 송갑석 자리에 있던 최고위원회를 인선을 누구로 할 것인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여성, 지역은 충청권에 있는 여성을 좀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고, 정말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탕평 인사가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원내대표를 홍익표가 차지함으로써, 제가 원내대표도 여러분들 다 뭐 홍익표 욕하고 그럴 때 친명이 홍익표를 민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죠? 친명이 홍익표를 민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 믿더라고 처음에. 응? 아니 저는 제가 취재한 거 그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재명 당대표나 친명에서는 홍익표를 민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처음에 홍익표 수박이니 뭐 난리를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저기 지금 친명색이 옅은 홍익표를 미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다 검증이 끝난 사람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답답했던 게, 제가 원내대표 선거할 때 이미 우리가 박광원이가 원내대표 할 때 친명에서 누구 밀었어요? 그때 홍익표 밀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박광원이가 원내대표 당선됐지만 그때 친명에서 홍익표를 밀었잖아요. 응? 알아요. 대전의 박정현 전 구청장이에요. 그분이 예전부터 말이 나오는데, 그분은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당대표 기각 한 2-3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을 발표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고서, 아니 우리가 홍영표가 비명계에서 홍영표를 밀 때 친명계에서 홍익표를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죠? 박강원을 밀 때 이쪽에서는 홍익표를 밀었는데 벌써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검증된 사람이었는데 요번에 또 다시 친명에서 이번에 안 나온다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저도 여러분들 마음같이 완전 좀 강성으로 뭐 지도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원내대표도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최고위도 어차피 친명이고, 친명이라는 얘기 쓰지 맙시다. 어차피 이재명 체제의 완성이 돼 있잖아요, 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위 의장이나 어떤 최고위원 탕평 인사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가 박광원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박광원이었어요. 박광원이가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원내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랑 맞설 수가 있는 자리였거든요. 홍익표 의원님은 내년 서초에 나와요. 서초을.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사람을 이재명 당대표가 인선을 해도 여러분들을 잘하고, 그리고 늘 그 민주당에서,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정청래 의원님이랑 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 의원님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늘 욕을 먹더라도 민주당의 굳은 일은 다 하고, 선당우사하면 정청래예요. 가결파 징계 잠시 미뤄두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지금 손에 피 묻히고 있잖아요. 혼자 지금 손에 피 묻히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이제 언론에서 민주당 분열 공작이 어떤 게 들어올 거냐면, 조국과 송영길 추미애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질 겁니다. 자기들이 조국, 송영길, 추미애 하면 사실상 여론에서는 조국, 송영길, 추미애,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론에서 이 사람들을 공격할 빌미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되게 공격할, 조국하면 또 뭐 얼마든지 선거판 뒤집으려고 까불 테고, 추미애 하면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조국 송영길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이고 사실 조국은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여기서 추미애 빼고는 둘 다 민주당 당원이 아닌데 조국과 송영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냥 민주당 갈라치기 하려는 거예요. 응? 절대 이런 거에 할 필요 없고 민주당은 지금 뭐 하면 된다? 국정조사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정조사 마무리 되니까 이제는 법안으로 의문점들 이제 생겼잖아요.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김건희 로드 국정조사하고 최상병 특검 밀어붙이고 이거 국민들이 누가 봐도 국정조사 보면서 의문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국정조사를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국정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런 의문점들은 국회의원들이 다시 어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11월은 민주당이 이제 1특검 4국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 9일날 본회의에서 이제 또 전운이 감돕니다. 또 연장 들고 예전에 나경원의 빠루 사건이 재현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다행히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김진표가 2달을 끌어갖고 사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김진표가 상정을 하겠다고 얘기가 알려지면서 11월 9일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방송법 이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여러분들 방송법 요거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얼마나 중요한 법이냐면 한국방송공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KBS가 되겠죠. 문화방송 MBC죠. 한국교육방송 EBS죠. 이사회 인원을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5명, 시청자 위원 4명, 지역 방송 포함 방송 미디어 학회 6명, 방송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으로 배분해다. 이게 뭐냐면요. 여태까지 방송공사 사장은 여야 추천 2인씩에 대통령 추천 3인으로 이렇게 뭐 7인 체제로 해갖고 정치권에서 방송을 좌지우지 이렇게 어느 정권이 잡나에 따라서 여당에게 유리한 방송이 되고 야당에게 유리한 이거는 예전부터 언론 노조가 이게 방송법 이 자체가 인사 추천이 잘못됐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 그래서 쟤네들 결상항전하면서 지금 언론 장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KBS나 MBC, EBS 이렇게 추천권을 방송 기자 협회들, 방송 미디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국회 추천권 이렇게 21명으로 늘리면요. 방송 장악은 앞으로 여야가 되든지 아무도 못 해요. 응? 요거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노란봉투법도 여러분들 아마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개소리 말잔치 있죠. 길게 개소리 누가 잘하나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어요. 민주당이랑요. 국민의힘 민주당이랑 무소속과 정의당은 당연히 노란봉투법 찬성을 하잖아요. 국회의 제적의원 5분의 3 180명이 동의하면요 5분의 3이 180명 맞나요? 5분의 3이 동의하면 개소리 말잔치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개소리 말잔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거부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앞으로 거부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12월 22일인가? 이번 달에 여러분들 아마 패스트 트랙이 돌아와 갖고 상정이 되면 공포 30일 후인가? 11월 달 하여튼 여러분들 12월 22일 날 쌍특검이 돌아와요. 12월 22일 날 쌍특검도 돌아오고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제 대통령은 한 길로만 가는 거죠. 나의 길을 가란다. 그럼 국회는 입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국회가 법을 만들어 갖고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은 거부.
그러면 국민들 여당 야당이 왜 존재하냐?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되는 거고 그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든가 대통령이 국회라는 곳은 적어도 국민의 어떤 대의기관이잖아요. 국민들 대의기관이 정부의 정책에게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대통령이 계속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절대 윤석열에게 좋은 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민희 의원님이 아마 윤석열 오늘 고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이가 저렇게 나온다는 건 최민희 의원님 임명 안 한다는 거거든요. 최민희 의원님 임명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최민희 의원님이 아마 오늘 맞죠. 제가 오늘 그러지 않아도 최민희 의원님한테 아까 통화를 좀 했는데 이거 보세요.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지연 위법성 판단 소송 제기. 소송했어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후보자 윤석열 6개월 이상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위반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최민희 오늘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법 체제에서 무슨 이유인지 6개월이 넘던 저의 부적격 이거 아마 법제처는 4월 방통위가 요청한 최민희 대행의 격서에 이거 아마 제가 아까 소송 걸었다고 제가 얘기 들어갔고 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저거 끝까지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렇죠. 최민희 의원님이 지금 조응천 지역구를 가든지 잡으러 가야 돼요. 지금 뭐 최민희 의원님도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12월에 여러분들 이제 총선에 이제 12월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이제 경선의 윤곽이 나오고 어떤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기획단이 다 뜨죠. 이제 거의 이제 날벼락이 날라오는 거예요. 진짜 12월 22일인가요? 22일 날 쌍특검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어디에 징조가 나오냐면 국민의힘이 아마 분열될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이념 공산주의 이런 거에 굉장히 피로감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이 쉬쉬하고 있는 거지만 이미 예견된 위기가 국민의힘은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월에 처리될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쌍특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살아있는 권력의 형태에 대한 우리 민중의 분노가 자기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마 쌍특검 거부하는 순간 신당 창당 제가 그래서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12월까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제가 보면 뭐냐 쌍특검을 윤석열이 받을 것이냐 받지 않는다면 끝났다. 그래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1번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김건희가 어떤 그런 썰만 나오고 있어요. 저는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고소고발을 당해갖고 제가 딱 끌려갈 수도 있겠지만 김건희는 지금 국정농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는 분명히 재판정에서도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분명히 했다는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수사조차 받지 않아요. 제대로. 오히려 권력자 행세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아요. 여의도 찌라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의도 찌라시에 의하면 김건희 녹취가 7시간 녹취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또 다른 녹취가 많아요. 어떤 녹취를 들어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냐면, 내가 정권을 잡아보니까 이라는 말을 합니다. 김건희가. 여러분들, 김건희가 왜 저렇게 어떤 해외 나갈 때마다 지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싶어하고 정상 간의 회담에 왜 자꾸 낄 것 같아요? 응? 왜 정상 간의 회담에 왜 자꾸 끼고 싶고 왜 저럴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용산에 있는 대변인실 시민사회수석실을 거의 김건희 라인이 장악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와요. 그렇죠? 용산 대변인실 시민사회수석실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더라도 윤석열의 중심의 사진이 아닌 김건희의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자체가 국정에 개입하는 자체가 국정농단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가 봐도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눈도 못 마주쳐요. 보셨죠? 뭐 마치다가 짝 째려보니까 그냥, 그리고 해외 순방 갔다 오자마자 자기 와이프한테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벌어지고 있는데 시시할 뿐이에요. 응? 누가 봐도 김건희는 국정농단을 하고 있어요. 지네 집 앞에, 지네 처가에 흘러가는 그 땅이 있는데도 방어하기 급급하고. 응? 권력은요, 결국은 제가 보면 윤석열의 가장 큰 적은 김건희예요. 결국은 김건희가 저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말에 의해서 대통령실의 자리도 날아가니 아니니, 최근에 여러분들 아무도 말 안 하지 않죠. 김행 같은 애를 추천한 게 김건희라는 소리가 파다했잖아요. 그쵸? 김행같이 말도 안 되는 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 올라와서, 저는 거기서 한동훈과 틀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분명히 한동훈이도 김건희가 과거에 어떤 회사나 코인 보유나, 당연히 한동훈 입장에서는 인사검증을 했겠죠. 문제 있다라고 저는 한동훈이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당연히 한동훈이는 김건희에게 얘기를 했겠죠.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인사검증은 여기서는 추리기만 하고 검증은 거기서 한다. 저는 점점점 누가 봐도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노골적으로 되고 있고, 김건희가 자꾸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용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어떤 해외 순방 가서도 같이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자다, 저는 그렇게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해요. 조중동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는 단순히 윤석열의 부인이 아니다,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터져요. 분명히 터집니다. 응? 그래서 김건희의 국정농단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죠. 응? 분명히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YTN 얘기 좀 잠깐 할까요? 저는 이런 YTN 민영화 이런 것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배우의,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저는 김건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돈 되는 사업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너 리스크가 있는 유진그룹이 등장하고, 유진그룹이랑 김건희의 어떤 그런 걸 좀 찾아보면 또 있을 겁니다. 이 YTN이 여러분들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요, 26년 동안 YTN은
이게 왜 공적 기능을 수행을 했냐면요. 정부에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민간이 어떤 그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겠죠. 한전이나 공기업이나 산자부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개인 기업으로 여러분들 보도 매체는요. 방송의 80%가 보도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80%를 정부를 깔까요? 비판을 할까요? 이거는 제가 보면 이건 나중에 누군가는 이 일은 국정조사감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민주당은 가만히 있다가 또 언론 장악돼요. 그때 가서 YTN 날아간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그 예전에 뭐죠? 지금 종편 이거 통과될 때 난리를 쳐도 못 막았잖아요. 민주당 이번에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딴 거 국정감사하지 말고 YTN 강행 속도전 이거 국정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언론들에게 민주당이 지지를 받아요. 의욕투성이인 YTN 민영아 왜 이렇게 처음에 산자부나 한전은 팔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였냐. 민주당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이동관이가 지금 막 편법으로 승인해주고 승사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려 그러냐? 응? 왜 이렇게 빨리 하려 그러냐? 이 공적 소유가 결국은 민간으로 넘어가면 이게 결국은 방통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동관이를 방통위원장을 그렇게 시킨 거거든요. 이거 약속 받을 문제 아니에요. 지분 매각 과정이나 이런 것들 이거 YT의 노조도 지금 굉장히 이제 투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국정감사해야 돼요. 국정조사로 해야 됩니다. YTN이 이거 YTN만 냅두면 결국 민주당이 막아야 돼요 이거. 지금 신청 접수하고 62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국정감사로 이거 브레이크 걸어놔야 돼요. 민주당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뭔가 쟤네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성균 씨 마약했다라는 얘기를 검찰이 지금 알았을까요? 경찰이 지금 알았을까요? 희한하죠. 홍범도 장군 흉상 터질 때 갑자기 유아인 씨 마약 사건 터지죠. 지지율 엄청나게 안 좋을 때. 이번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학폭 논란 터지자마자 기다렸듯이 이성균 씨가 터집니다. 이걸 어디까지나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여태까지 검찰이 이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성균 씨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웬만한 사람들 마약 사건 터지면 바로 구속영장 신청해갖고 바로 잡으러 가고 바로 입건합니다. 첫날은 이성균 씨 마약 의혹이라고 나와요. 둘째 날은 입건했다고 얘기합니다. 좀 있으면 소환하겠죠.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좀 있으니까 빅뱅도 터지죠. 근데 이 기사를 보면요. 더 큰 게 있을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터뜨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성균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게 유흥업소의 어떤 실장이라는 여자 20대 여자의 집에서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건 뭐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거는요. 이건 어디까지 19금 얘기인데 결국은 성관계예요. 그렇죠? 성관계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돈 있는 재벌 3세들 이 사람들이 마약하는 게 뭐냐. 돈을 벌 만한 이유도 없고 자기네들은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마약에 취해서 성관계를 맺는 결국은 그런 게 최종적으로 나올 거예요. 결국은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는 예전 검사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서 이성균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덮겠죠. 그것도 주말을 앞둔 20일 두 가지 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는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 그 다음에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 우연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한날에 하나는 대통령실 사건, 하나는 배우 이성균 씨의 사건. 알고도 묵혔다 그러면 당연하겠죠. 갑자기 제보 받아갖고 갑자기 수사한 걸까요?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거, 응? 이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 얘네들은 근데 예전에나 이런 게 좀 먹혔죠. 요즘 마약 사건 이런 것들 터지면요 굉장히 그래서 좀 거물급들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균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미지도 좋고 여러 가지 그 좀 사람들 충격받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ARS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착실하게 방송 장악하고 사전선거 없앨라 그러고 ARS 여론조사까지 못하게 하려는 그냥 깜깜이 선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대세에 좀 이렇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여러분들 같이 대쪽 같은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윤석열 욕하면 아 윤석열이 못하는 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중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좀 정치에 센 사람들 말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인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막 여기저기서 윤석열 욕하면 아 윤석열이 되게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중도는 윤석열에 좀 반감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 막 사람들이 우리같이 정치 고고학년층이 어디 가갖고 야 윤석열이 그게 대통령이냐? 야 부정평가 80%야 80%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정치 고관층이라는 걸 알고 제 앞에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면서 아 윤석열이 되게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대세에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게 어떤 정치 좀 저관여층의 무관심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대중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가짜뉴스로 또 폄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나선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년 총선 망할 것 같으니까 저질 여론조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입법 요구를 합니다. 조선일보가. 이유는 단순하죠. AR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죠. 그렇다고 지금 이제 윤석열은 뭐 새는 바가지인데 뭐 여기저기서 신당 창당한다고 얘기하고 잘 나가는 정당에 신당 창당 왜 하겠습니까? 이 정당에 희망이 없으니까 새로운 정당을 물색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왜 정치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더러운 거냐면 동지도 없어요. 말이 동지지 자기 빼찌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분들 당분간 연예인 기사가 아마 도배를 할 겁니다. 여기저기서 자극적인 연예인 기사들 아마 되게 많이 앞으로 연속으로 터질 겁니다. 이성균 씨보다 더 놀랄만한 대형 사건들이 더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휴 진짜 어쩌다가 나라가 김건희 같은 애한테 넘어가갖고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진짜 싫다 그러면요 내년에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입으로만 윤석열 탄핵 외치면서 민주당의 또 다른 곁가지들이 나오는 신당 창당에다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순간 다 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막을 게 되게 많아요. 선관위도 막아야 되죠. 국정원의 정치 개입도 막아야 되죠.
사실상 방통위나 이런 데서 지금 민주당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치르면 민주당이 대승을 할 수 있는 선거인데 정상적으로 치러서는 지네가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판단하니까 국정원이 나서는 거고 선관위가 나서는 것이고 조중동이 계속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 11월 달은 YTN 장악은 국정조사로 응해야 되고요. 정말 선관위 그냥 장악 시도하라 이런 얘기들을 할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지금 싸워서 어떤 거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쟤네들이 이런 짓 할 것이다. 저런 짓 할 것이다. 응? 지금 민주당이 예견을 하고 계속 언론은 계속 이제 윤석열이 해외 나가갖고 지금 보세요. 중동 왜 나갔어요? 선거 지자마자 중동에 급하게 좀 아주 무게 있는 사람 같이 나가서 경제 외교나 민생 외교 이런 것 좀 펼쳐라. 여기저기서 주문 왔으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이가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방문 일정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는. 근데 갑자기 저거 막 뉴스 보세요. 중동에다가 107조 운동장을 만든다. 응? 막 여기저기서 막 돈 외교로 경제를 위해서 뛰는 척 이렇게 하면서 국정 여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이라는 게 윤석열이가 민생에 치중하는 거 조중동과 허니문 기간을 가지면서 계속 대통령은 저렇게 경제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국회는 싸움질만 한다. 그래서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양비론을 일으키고 모두가 싸잡아서 대통령은 열심히 하는데 니네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라서 지금 여기저기서 뉴스 보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 제대로 된 거 없는데 계속 막 윤석열이 큰 중동에서 막 우리나라밖에 모르는 척하면서 기사 쓰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민주당이 좀 설마 하다가 늘 당하는 게 있는데 설마가 아니라 그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건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제목 보세요. 김건희 여사 카타르 국왕보 왕비 공주와 친교의 시간. 얘는 딴 데 보고 있는데 이게 친교의 시간이에요? 좀 사진을 찍으려면 다정하게 웃고 있는 거를 올리든가 친교의 시간이라 그러면서 아유 진짜 여러분들 진짜 내가 방송에서 말을 못 하는데요. 김건희가 나라 지금 다 망치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 김건희가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진짜 하여튼 진짜 이거 지금 여기저기서 이러면 진짜. 신임 최고위원은 지역 여성 원외 정치인 유력 검토하고 있고 지금 밖에서는 여러분들 이낙연을 중심으로 또 비명계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쟤네들도 그냥 내년 공천에 불이익을 당할 인간들도 아니죠. 그것도 잘 봐야 돼요. 언제 또 제3지대 이런 짓거리 하면서 또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서 나갈 놈들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낙연 계 있죠. 분명히 이낙연 계가
요즘 회동이 잦아요. 저희가 취재도 하고 있는데 이낙연계가 요즘 자주 뭉치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낙연도 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할 때 취재하는 대로 열심히 취재해갖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